예, 소감을 얘기하면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이 사람이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비친 그 자신감은 이 업계로 볼 때는 과하다. 왜냐하면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제 인터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사이즈믹 서베이를 해서 이제 그 사이즈믹 이미지를 이제 프로세싱을 해요. 지진파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진파 검사를 이제 해서 이미지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지오피직스들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올러지스트들이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구조를 이제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엔지니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지니어인데 저희는 어떤 게 이제 주로 전문이냐면 이제 그 다 발견이 되고 나서 여기서 효과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쪽이 전문이기는 한데 이제 연관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지올러지스트를 반쯤은 이제 놀리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티스트라고 그래요. 아티스트. 왜 아티스트냐면 네. 왜 아티스트라고 하냐면 이게 명확하게 그 구조를 평가하는 게 이 땅에 구멍을 뚫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검사를 해도 불확실성이 커서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그 필드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육상유전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외를 저희가 한 10,000개 이상 뚫었어요. 한 100년에 걸쳐서. 네. 근데 거기 지질 구조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아.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알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데가 이제 뭐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우리는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서 거길 고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 구조라는 이 지질 구조는 실제적으로 파보고 계속 생산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이 과연 이쪽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아트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면이 또 있냐면 네. 비슷한 이 지질 구조를 에서 일해본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프 오브 멕시코 쪽에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 네. 지질 구조가 전혀 다른 쪽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틀릴 확률이 더 크죠. 지금 워낙 이 회사 자체가 좀 엉성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봐서 관련 분야니까 좀 봤는데 이 사람 뭐 링크인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링크인에 올렸던 걸로는 한 4-5명 잡히는데 그중에 지올러지스트나 지오피직스는 한 2-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제가 한번 썼던 것 같은데 그 브랜든 하폰 가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를 서포트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6년 정도 경력이 이제 코노코필립스에서 있는 것 같은데 쪽 지질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석유회사들이 활발하게 탐사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은 지올러지스트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깊게 파고 들어가신다면 네. 그 이거에 진짜로 일했던 사람이 누군가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우리 동해 쪽 지질 구조하고 비슷한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가 그게 없다 그러면 20%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장난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남미 사람들은 자기가 뭐 2개를 알아도 3개, 4개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한국 사람은 좀 문화적으로 자기가 2-3개를 알아도 1-2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사람 좀 그런 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신뢰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로는 이제 엑손 나와서 뭐 본인이 좀 더 크게 이제 컨설팅을 하려고 했다고 나오는 얘기는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인가 14년도부터 네. 유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 자기가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네. 교육 사업을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했고 그러고 나 그걸 한 9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무적인 능력, 업계를 떠나서 딴 쪽으로 일한 지가 한 3년 되는데 네. 저보고 당장 이 관련된 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걸 갖다 주더라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 영어 표현을 러스트를 털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높은 네.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될 게 있는데 석유공사 되는 사이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맡겨서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다. 좀 많이 의문스럽기는 해요. 제가 그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네. 이게 결국은 지질 구조만을 보고 그게 유망하다고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과학적으로? 그거는 일단은 가능은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했다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그냥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사이즈믹 설비를 해서 지질 구조를 도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뚫어보자 해서 그것까지는 맞는데 이것까지 가는 과정이 이 사람이 지금 광고하고 있는 그 엑소넷 했던 그 남미 가야나인가 거기는 12년인가 걸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웰 하나 뚫는데 1,000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거 그냥 소위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드라이홀이라고 그러는데 드라이홀 나오면은 1,000억이라는 돈을 공중에 불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스터디를 필요해서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드사이드 거기는 그래서 나간 이유가 거기는 자기 돈 들여갖고 일한 거거든요. 50% 지분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 돈 들여서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돈을 받고 컨설팅만 해주면 되니까. 네. 오히려 되는 쪽으로 해서 자기가 더 컨설팅 해줄 일이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제이윤가 하는 그 다단계 사기업체에서 군산인가 앞바다에다가 석유 난다고 시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할리버튼이라고 아마 큰 회사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걔네는 그냥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돈을 받고 구멍만 뚫어준 거예요. 걔네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자본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이유라는 그 주수동 가는 사람이 거기 사기 쳤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의 사기를 위해서 그냥 돈을 주고 시추회사를 데려다가 구멍을 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건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 왔던 할리버튼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자기는 가서 용역만 수행해주면 돈을 버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책임은 없다는 거죠. 네, 아무런 책임 없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기도 하고 안 나오면 코바라 80% 리스크가 있었던 거다. 뭐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죠. 그 20%라는 수치는 어떻게 도출이 되는 겁니까? 구조를 여러 가지로 아마 모델링을 하긴 했을 거예요. 모델링을 하긴 했을 건데 20%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저도 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델을 100여 개를 다양하게 이제 입력 변수를 넣어가지고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률 분포를 그려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산할 때 평가를 해서 이 분야랑 조금 달라서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큰 숫자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20%가 이제 석유가 있을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을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지질 구조만으로 봤을 때? 예. 그게 맞다고 쳤을 때 그 지질 구조 스터디도 아주 고품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했을 때 그게 20%로 주장을 하는 거고 거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구멍을 뚫어봤더니 기름이 있을 확률이 이제 20%고 이게 상업성이 있을 확률은 또 떨어지겠죠. 네. 쉘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쉐브론에서 일했어요. 쉐브론 죄송합니다. 몇 년 동안 일하신 거죠? 저는 13년 좀 넘게 일했어요. 그러면 이런 필드 경험 같은 게 많으시겠네요. 연구회사 에너지 인터널 테크놀로지 R&D랑 컨설팅 해주는 회사에서 한 5년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쪽 육상유전 쪽에서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쪽에서 한 8년 정도 있었고요. 근데 박사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국 석유공사에서는 컨설팅 부티크라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의 결론만을 가지고 시추하는 경우가 그런 쉐브론 같은 회사에 있습니까? 메이저는 그런 일 없죠. 왜 안 그러는 거죠?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이 쉐브론에 남아있으면은 연봉을 적어도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를 받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 보너스가 한 40% 정도 되고요. 연 보너스가. 거기에 따로 이제 주식도 스탁 옵션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경력인 사람이 쉐브론 같은 대기업에 있으면 메이저 회사에 있으면 한 40만 불 이상 되는 거예요. 4, 50만 불. 그러니까 4, 5억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세계적인 사람이라면 그 이상을 주고도 고용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저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고 회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 사람들 양질의 인력들을 많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대기업들은 그걸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평가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싸게 오는 것들을 메이저는
할 이유가 없죠. 돈이 예를 들어서 싸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보고서를 쓸 1,000억 이상의 몇 조의 투자를 결정할 이유가 그거는 완전 바보짓인 거고요. 네. 석유공사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는 거기도 인력이 있어요. 네. 하다못해 지질자원연구원에도 인력들이 있고 네.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면 모를까 부티크란 말은 저는 있으면서 뭐 처음 들어봤고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봤고. 네. 이런 쪽에서 소규모 회사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거기는 이제 인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외부에다가 용역을 조사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정도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서너 명, 뭐 자기 말로 뭐 서너 명이라는데 그것도 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을 용역을 조사한 보고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제가 볼 땐 좀 난센스 같아요. 이 사람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네. 예. 그러면 아브레오 박사가 어제 또 한 얘기 중에 우리는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사람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지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분석을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원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이즈기 이미징 그 프로세싱 하는 게 오픈 소스 코드도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코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클라우딩이 되니까 컴퓨팅 리소스는 확보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트라는 적이 있어서 네. 그 분야에 그 경험이 있는 지얼러지스트를 해서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그런 데서도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발표된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지는 않을 거고 네. 경험도 많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한국 인력이 아닌 그렇게 뭐 전 세계에서 뭐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 우드사이드에서 이게 포기를 하고 나갔다는 거 기사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거기서 뭐 석유공사 해명으로는 유망성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망성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유망성 평가도 안 해놓고 나갔을까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석유공사의 해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걔들이 철수를 하려면 지금까지 걔들 아마 투자하는데 또 돈 제법 썼을 거예요. 예, 첫 번째 1차에서 2천만 불 썼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공개가 아직 안 됐는데 두 번째는 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도 평가는 했어요. 평가가 끝나야지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투자만 돈만 그렇게 쓰고 나가는 거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평가를 했는데 걔네 그 평가로는 가망성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미얀마 그 대우 가스전 같은 경우는 네. 그 파트너였던 인도 회사는 가망성 없다고 안 하겠다고 시출 안 하겠다고 그랬고 대우 혼자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해석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는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누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해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우드사이드가 해석은 걔네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을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하다.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명을 했으면 오히려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걔네는 하지도 않고 나갔다. 그건 좀 이상하죠.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에 네.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벌인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일하고 이상한 일하고 이게 겹쳐 있어서 네. 두 개가 약간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과정들이 쭉 밟아가서 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평가를 해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시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다면 네. 그거는 정상적인 건데 네.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갖고는 구멍가게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올 것처럼 얘기한 거는 이상한 일이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네. 이제 이렇게 2023년 1월에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하고 이게 포기가 되니까 당황한 석유공사가 부랴부랴 그동안 들어간 돈도 있을 테니까 재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입찰 업체를 모집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그 업체를 알아봐서 그 아브레우 박사를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다음부터 일이 커져서 정치적인 뭐 그런 영향력 때문에 가능하면 되도록 만들어라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런 지점이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평가를 뭐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석유공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갔으면 당연한 과정들, 상식적인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붕 터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상식적인 일을 비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까 우리 컨설팅 부티크는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네. 이런 소규모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에게 맡겨서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규모의 국가가 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CGG 예, 그 참사하는 시추하고 이런 데 말씀하신 건가요? 네, 거의 큰 회사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사이즈믹 이미징도 하고 뭐 네. 모델링도 할 거예요. 네. 뭐 그런 회사한테 뭐 맡겨서 했다. 네. 뭐 그러면 이해하죠. 네. 근데 뭐 부티크인지 그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다못해 육상웰 같은 경우 이제 뭐 웰 같은 뭐 수리하거나 뭐 검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업체들이랑 일하기는 해요. 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대학에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몇 천억대 투자로 이어지는 결정과 맞닿은 거에서는 글쎄요.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작게 봐서 5천억 투자를 위해서 싸게 가자 우리 10만 불짜리 도구 사면 된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좀 어리석은 네. 판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분이 홍계 시추공을 계속 얘기하면서 거기서 네. 가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실패한 원인을 리드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유망고절을 거꾸로 생각해서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웰다이터가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거는 가능은 하다. 그게 뭐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대로만 됐으면 가능은 하죠. 근데 어제 한 말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 빠진 네. 것은 지진파 탐사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있습니다. 그런 말이. 네. 지진파 네. 탐사 분석을 안 하고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나요? 지금 공개된 자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옆에 판 2개 세워놓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오른쪽인가 판에 보면 이제 바다 그림에 이제 막 그 사각형 같은 거 그려져 있고 선들이 막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베이 라인이에요. 그 라인을 따라서 지진파 탐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진파 탐사가 안 사이즈믹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자기네가 분석을 안 했다는 건지 네. 아니면 자기네가 이제 유망 구조라고 생각하는 위에는 서베이에서 빠졌던 건지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어서. 너무 전 자료 공개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뭘 물어보면 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두루뭉술에 넘어가니까. 네. 솔직한 얘기를 하면 제가 석유공사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하다못해 지질 구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밝힐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데서 와서 뺏어갈 건 아니잖아요. 다른 와서 뺏어갈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라 네.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은 한다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좋은 분석 자료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1,000억 들어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드사이드 같은 다른 회사가 와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할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건을 좋게 해서 지분을 하면 네. 위험 해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죄다 비밀이라고 그러고 석유공사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없을 텐데 다 먹을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도 보면 걸프 오브 멕시코 같은데 이제 광고를 이제 경매를 붙여갖고 광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요? 이 뭐 쉐브론이든 어디든 그 멕시코만에서 하는 데는 다 광고를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입찰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뭐 쉐브론이든 엑소이든 어디든 그 입찰 받은 데를 이제 탐사를 해서 있을 것 같은 데는 이제 구멍을 뚫고 탐사를 하는 거고 쭉 해봤더니 가망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 광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우드사이드가 그랬듯이요. 예, 광고 반납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좋은 광고라면 네. 광고를 해서 입찰을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입찰을 받을 때 조건으로 석유공사에 지분을 줍니다. 어디든 100% 하는 데는 육상 광고처럼 그런 데가 아니라면, 작은 데가 아니라면 지분을 다 나눠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정부 말을 100% 믿는다고 치면 좋은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리스크를 낮추고 우리 새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있는 회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그 대우에서 했던 미얀마 가스정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인도 회사는 안 한다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도 회사를 다시 끌어들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분 다시 걔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돈 주고 좀 더 불리한 조건일 수는 있겠죠. 처음에 자기네가 했었더라면이랑 비교하면. 네. 하지만 리스크 해지도 해야 되고 판매처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는 것도 좀 의아한 지점이기는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참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네. 제가 아는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재밌는 좀 흥미로운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석유를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고 쳤을 때 또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유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석유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캐는 석유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 필드마다 성분이 달라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중질륜이, 경질륜이, 뭐 헤비오일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성분에 따라서 어떤 정유 공장은 거기에 자기네들이 주로 들여오는 그 석유 품질, 원유 품질에 맞춰서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세팅이 다른데 석유는 못해요. 세팅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걔네가 되게 헤비오일이거든요. 황 성분도 많고 걔네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데가 미국에 있는 어디 그 황 함유량이 높은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 공장에서 해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그게 세팅이 안 되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이 동네마다 가격대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리스크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러네요 그랬죠. 직접 시추해서 확인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경제성 그런 얘기들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이제 꿈을 너무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사기라고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 공학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정상적으로 맡겨놨으면 쭉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게 뚫어야 될 것 같으면 뚫으면 돼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프로세스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부풀려놨다가 나중에 가서 후폭풍이 오면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쉬워요.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가서 석유공사에서 뭔가를 시추한다 그랬을 때 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어요.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인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인도 뭐 신인도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외국 쪽에서는. 아이고 예.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석유공사가 어디서 뭐 나올 것 같으니까 개발한대. 우리나라 어디 뭐 동해에 뭐 있대. 근데 지난번에도 뭐 어디 이상한 브라질에 데리고 와서 사기쳤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엉클어 놓으니까 나중에 가서라도 이제 후폭풍이 오고 해야 될 것도 안 돼, 돼야 될 일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 같은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또 우리가 취재한 게 있습니다. 뉴스버스에서. 우드사이드가 이제 저희 기사가 내일 나갈 건데요. 우드사이드에서 이제 2차 탐사를 했잖아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2년 동안 2,500 스퀘어 킬로미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지난 4월에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석유공사가. 그동안 돌려달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분 정리 이런 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4월이면은 지금 발표하기 한 달 전인데 그거는 분석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옛날 자료만 갖고 분석을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질 구조가 계속 바뀌고 그렇다는데 그 옛날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유망 구조라고 불리는 지역이 옛날에도 했었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재분석했다. 네. 그러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네. 그 옛날 사이즈믹 데이터들을 다시 리프로세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2D였고 지금 3D, 이 차는 3D라고 하더라고요. 우드사이드에서 한 게.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 재료 가지고서도 3D를 만들 수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얼마나 촘촘하냐에 따라 갖고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네. 로 데이터는 다 2D로 나와요. 네. 2D로 그 왜 저 얼룩말 무늬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그 이미지 프로세싱 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3D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옛날 자료 가지고도 3D 다시 재분석해갖고 3D로 만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박사님. 이 자료를 늦게 받았다면 이 자료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죠. 네. 왜냐하면 석유공사 주장은 우드사이드가 유망성 평가를 안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네가 유망성 평가를 이 자료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서둘러 발표한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상식적인 것하고 상식적인 것 위에 비상식적인 게 올라타면서 모든 것들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발표했다는 게 이제 뭐 지지율 떨어져서 그렇게 2차 자료도 보지 않고 했다는 그런 좀 요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차원으로 하나는 정상적으로 시작했다가 좀 이상하게 끝났다는 그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비상식이 상식적인 프로세스를 다 헝그러뜨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게 한국 사회 요즘 문제라고 계속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쵸?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참. 이게 과학의 영역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니까 과학자로서 좀 찹찹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제가 그래서 기자님들께도 메일을 보낸 게 그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죠. 진짜 근데 이 아브레오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자님께서 저보고 아 박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석유공학 전문가는 맞아요. 네. 저보고 박사님 세계적인 전문가세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전문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세계적인 전문가냐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맞아요. 제가 네. 논문이라는 걸 봤을 때 엑손에서 일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그쪽 해당하기도 있고 일도 했으니까 전문가는 맞아요. 근데 세계적인 전문가냐? 그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네. 이 정도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가면 저도 세계적인 전문가로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컨설팅 부티크 하나 만드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세계적인 전문가를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다. 논문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논문 많이 쓰긴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뭐 어디 저명한 데서 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규모 뭐 학회 회장 하나 한 정도? 그 뭐 세계적인 학회라고 그러던데. 저도 뭐 지질학 전공이 아니라서 뭐 그 학회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보면 특화 학회 같아요. 특화 학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석유공학회가 있어요. 네. 석유공학회가 있고 좀 이제 작은 걸로는 뭐 이제 저류공학회, 뭐 프로덕션 엔지니어링 학회 뭐 이런 식으로 작은 학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전공에 맞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최저감 학회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 이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보면 가장 큰 건 아마 AAPG인가 뭐 네, 네. 지얼러지 뭐 학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네. 여기 회장했으면은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태클하기는 힘들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작은 규모의 학회란 말이에요. 여기 네. 예를 들면 좀 세부 분야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학회다. 세계적인 뭐 전문가는 많지만 세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해요. 예, 회원들끼리 뭐 돌아가는 까지는 제가 네. 예, 뭐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힘든데 규모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많다. 그 지질학 전공이고 그 뭐 층서학인가 뭐 한국말로 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판단까지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그리고 뭐 석유공사에는 이 사람이 무슨 고위 임원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질 그룹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엑슨모빌에? 저도 뭐 엑슨모빌은 일을 안 해서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저 일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타이틀을 보면은
대충은 이제 감은 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시니어 테크니컬 컨설턴트라고 해놨어요. 네. 이거면 어떤 그 매니저나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어떤 네. 그룹의 장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쉐브론을 예를 들면은 쉐브론은 이제 그 직책하고 네. 계급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치면 공무원 같은 거죠. 1급, 2급, 3급 이런 네. 계급이 있어요. 직급하고 네. 그래서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매니징을 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이제 26, 27, 28은 임원 대우를 해줘요. 이런 쪽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컨설턴트나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 이제 자기 분야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오래 쌓이고 하지만 매니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제 어떤 프로젝트 할 때 발언권은 좀 세죠. 경력에 임원 대우 받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이렇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다른 젊은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말도 안 돼. 우린 얘기는 쉽진 않죠, 미국도.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이분이 그런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룹 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 입으로 좀 실토 비슷한 걸 했어요. 가이아나 그 개발 때 지질 그룹장이었다고 한국 정부에서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가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을 멘토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엑선도 비슷할 텐데 저기 회사 구조가 네. 쉐브론 예를 들면 이제 ETC 이제는 좀 바뀌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ETC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에너지 테크놀로지 컴퍼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조가 이제 지역별 비즈니스 얘네는 그렇지 않았구나. 그 당시에 얘네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리서치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만 탐사만 전담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엑손이라는 큰 이제 이 회사 안에요. 네. 탐사 전문 회사가 전담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사에서 어느 정도 저기 있을 것 같으면 개발 준비를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토스를 해줘요 프로젝트를.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멘토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리서치 회사에 있으면서 탐사 회사 쪽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룹장은 아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세계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룹장에서는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그렇게 해놨을까요? 뭐 매니저든 뭐든 그렇죠. 뭐라고 써놨겠죠? 그렇겠죠. 네. 정말 이게 또 기술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가 들어가니까 한국 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술적인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난센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과학 뭐 세계적이다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여태까지 일이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그 사고 치기 전까지는 난센스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난센스적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얽힌 돈이나 어떤 그런 거에 얽힌 문제가 상식적인 것들을 비상식적으로 끌고 가는 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분석한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교수분들도 나와서 틀렸다고 얘기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여요, 저는. 네네.